최악의 파퓰리즘, 다시 말해서 인기 영화 기회에 빠지지 않고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으려면 가장 중요한 게 역시 리더십입니다. 여기 지금 다음 리더십을 노리는 두 분이 와 계십니다. 그분들의 착한 성장 리더십 과연 어떤 구상인지 들어보겠습니다. 지금 SBS 신경렬 미래부장이 드린 질문들 답변하실 준비 다 잘 되어 있으시죠? 자, 먼저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부터 모셔서 보관을 들어보겠습니다. 답을 지금 드리면 되겠습니까? 먼저 이제 복지와 관련해서 지금 많은 비정규직 또 영세 자영업자 이런 분들 1,400만 명이 이제 고용보험이라든가 국민연금 이런 데 사회 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데 고용 친화적인 복지가 가능하겠나 이런 질문이셨습니다. 저는 먼저 이제 이 말씀을 여기에 대해서 답을 드리기 전에 저의 복지 철학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. 저는 일을 할 수 없는 분들, 그런 국민에 대해서는 이거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일을 할 의지가 있거나 또 일을 할 능력이 있는 이런 국민들에게는 일자리를 통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또 자기의 갖고 있는 그 꿈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난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든지 또 그런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이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계속 놓이게 된다든가 이런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.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. 그런데 현실적으로 볼 때 지금 비정규직의 거의 한 60%가 이 사회 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또 그 영세한 자영업자 또는 특수 고용직 근로자 이런 분들 경우에 또 역시 산재보험이라든가 고용보험 이거를 잘 여기에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짤 때도 제가 10인 미만의 소규모 단위의 어떤 사업자에 대해서는 어떤 사회 보험에 대해서 50%를 지원하는 그런 것이 예산에 반영되도록 국회 쪽에서 노력을 많이 했고 또 이번 7월 달부터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근데 저는 130월 130만 원 미만의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국가가 이 국민연금이라든가 또 고용보험에 대해서 100% 지원해 나가도록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. 또 아주 영세한 저소득층 자영업자라든가 또 특수 고용직 근로자의 어떤 산재보험 또 고용보험에 대해서도 이런 국민들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나가겠습니다. 아까 프레젠테이션에서 복지 지출이 이렇게 확대됨에 따라서 효율성이라든가 또 지속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걱정을 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. 저는 우리나라가 지금 복지 지출 확대기에 있기 때문에 이때 방향을 잘 잡고 시스템을 잘 구축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정말 감당할 수 없이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으로 몇 년 전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 또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기본법이 오래전에 만들어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소득 보장 이렇게 자꾸 돈을 나눠주는 것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효율성을 높이고 정말 피부에 와닿는 복지 정책이 돼야 된다. 그래서 이 소득 보장뿐 아니라 사회 서비스, 그러니까 직업 훈련 기회라든지 또는 교육의 기회라든가 이렇게 해서 자신이 스스로 일어서서 경제 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런 쪽으로 또 생애 주기마다 꼭
꼭 비고침이 아니래도 어려움을 겪는데 꼭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만큼 이렇게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그 복지로다 갈 수 있는 그런 그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사회보장기본법을 거의 뜯어 고치다시피 해가지고 사회보장기본법 전부 개정안을 만들었고 또 국회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것대로 그 정신대로 우리가 앞으로 복지 정책을 펴나간다면 저는 아주 건전하게 또 실효성 있는 복지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질문하신 것이 그 경제 그 민주화 얘기를 요즘 많이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성장에 그 성장에도 어떤 그 성장에 기여하는 혁신 기업들도 키워야 되지 않는가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. 저는 이 경제 민주화 또 성장 정책의 개념부터 먼저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 일부에서는 경제 민주화와 또 성장 정책이 충돌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는 분들도 있습니다. 그러나 이것은 결코 충돌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 민주화와 성장 정책이 선후를 따질 수 없을 정도로 또 이게 따로 갈 수가 없을 정도로 긴밀하게 이 선순환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경제 민주화를 통해서 우리 시장이 또 경제 환경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렇게 만들어가는 새로운 경제 운영 시스템을 경제 민주화를 통해서 이루어야 된다. 그것이 성장에 결코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성장을 돕는 거고 또 그것이 다가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경제 활성화와 또 성장, 잠재력을 키우는 이런 정책도 병행해야 된다 해서 저는 투 트랙으로 반드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면 경제 민주화라는 것은 무엇이냐? 많은 논의들이 있고 또 이런저런 정의를 내리지만 제가 생각하는 또 당에서도 그런 부분에 공감대를 이루고 있습니다. 경제 민주화는 예를 들면 대기업이 미래 성장 동력에 투자하고 또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것 이것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런데 예를 들면 대기업이 중소기업하고의 거래에 있어서 공정한 거래가 되지 못하고 어떤 부당한 불공정한 거래를 강요한다는 것 이거는 분명히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중소기업을 하는 분들도 뭔가 자신이 열심히 땀 흘려서 노력하고 기술 개발하면 내가 중견기업으로 갈 수 있고 더 성장할 수도 있다. 이런 믿음을 가져야 신나게 열심히 일을 함으로써 우리 경제가 다 활성화되지 않습니까? 그런 면을 생각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바로 잡아야 되고 또 대기업이 골목 상권까지 장악하는 일 이런 것은 우리가 철저히 바로 잡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렇게 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어떤 환경을 만들어서 경제 주체가 여러 주체가 있지 않습니까? 대기업, 중소기업, 소상공인, 소비자도 경제 주체입니다. 이 모든 경제 주체들이 서로 상생하면서 조화롭게 같이 발전하고 또 열심히 노력하면 그런 보람을 거둘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 제가 주장하는 경제 민주화의 핵심 내용입니다. 그와 더불어서 이렇게 경제 민주화를 추진을 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결코 소홀할 수 없는 것, 또 이 성장이 안 되면 경제 민주화도 제대로 될 리가 없겠죠. 그래서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좋은 일자리, 또 우리 성장 잠재력 계속 높여야 됩니다. 저는 여기에 대해서도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. 그래서 제가 새로운 경제 발전 패러다임으로 얼마 전에 창조 경제론을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. 이게 바로 우리의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데 지금은 이 시대가 아이디어라든가 상상력 이런 것이 어떤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됐습니다. 근데 우리나라는 과학기술도 많이 발전해 있고 또 IT, ICT 최강국 아주 강한 나라죠. 그런 부분에 있어서.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과학기술 또 IT, 정보통신기술 이런 것이 전 산업과 융합하고 또
그게 같이 그 전 산업에 어떤 그 도움을 줌으로써 어떤 적용이 됨으로써 이것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게 함으로써 새로운 기술, 또 새로운 컨텐츠, 또 새로운 그 어떤 그 아이디어 이런 것을 통해서 새로운 기업이 끊임없이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그 창업 국가 코리아를 그 만들겠다는 그런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. 이거는 그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고 또 현실적으로 가능하다. 왜냐하면 그런 인프라를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여기에는 과학기술뿐 아니라 문화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과학기술 또 문화 이런 것이 그 산업하고 융합이 됨으로써 우리가 그런 혁신 기업이나 이런 창업을 많이 키울 수가 있고 또 우리 젊은이들 특히 이런 데 무서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도록 또 패자 부활할 수 있는 또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그 기회를 갖는 또 성실하게 일하다가 실패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더 관용을 해야 된다. 그래서 아주 용기 있게 이런 데 도전할 수 있는 제도도 확실하게 그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.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그 어떻게 그 거버넌스를 잘 구축을 해서 그 신뢰를 바탕으로 이제 이런 일들이 잘 이루어지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. 저는 그 정부의 모든 정책들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지 않는다면 제대로 추진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.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일수록 정부와 국민 사이 또 기업가와 또 근로자 사이 국민과 국민 사이에 이 신뢰가 있어야 그 어려움을 그 극복해 나아갈 수 있고 또 정책이 효율적으로 실천이 된다고 생각할 때 이 서로 믿고 신뢰하고 이 국민의 마음이 하나로 되어야 하는 일 이것을 굉장히 그 중요한 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그동안 100%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 중앙선대위에도 100% 국민 대통합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. 이것을 통해서 그 대통합 국민이 모두 하나 되는 그런 그 어떤 그 기운을 조성을 하고 또 새 정부가 됐을 때 이 대통합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정부를 운영해 나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이제 그 구체적인 또 실천 방안으로 제가 이 정부가 우선 투명하고 투명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.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들도 이 정부가 도대체 그 갖고 있는 모든 정보 뭐 물론 이것은 국가적으로 뭐 꼭 공개해서는 안 될 것도 있겠죠. 그건 물론 예외로 하고 그 나머지는 전부 국민에게 공개하고 투명하게 해야 된다. 그래서 그거를 정부 3.0이라고 해서 국민에게 공개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또 소통하는 이런 정부를 만들려고 합니다. 그래서 그렇게 되면 국민도 정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고 정부에서도 또 굉장히 책임 있게 운영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사실 그 정보를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은 정부입니다. 그래서 이 많은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이것이 또 많은 일자리 창출에 창업에 도움을 줄 수가 있다. 또 어떤 일을 우리가 정책을 추진할 때 정부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된다. 그러니까 비정규직을 지속 가능한 일에도 계속 비정규직을 우리가 쓰는 그런 그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정부부터 공공 부문부터 2015년까지 지속적인 상시적인 일에 대해서는 비정규직을 없애려고 하고 이런 부분도 정부가 먼저 솔선수범하게 되면 민간도 자연히 그 환경 속에서 같이 그 동참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좋은 일 해야 돼서는 정부가 솔선수범한다. 또 정보를 공개해가지고 투명하게 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고 소통한다. 이렇게 되는 정부를 저는 또 창조 정부라고 부릅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모든 그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도 국민이 확실히 내용을 알고 그 신뢰하고 갈등을 없애면서 국민도 또 자신의 의견을 활발하게 낼 수 있는 또 그거를 받아들이는 이런 정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
또 이렇게 되면 이제 부패도 상당히 줄일 수 있겠지만 또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정치 쇄신 안에 어떻게 하면 부패를 제도적으로 근절하느냐 하는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정치 쇄신을 통해서 부패한 정치인이 다시는 정치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그 제도를 구축을 해서 이 부패도 척결해 나가고 또 그것을 통해서 정치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. 네, 이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